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글로벌 투자 분석 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재테크 콘서트와 함께하는 하나증권의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이렇게 지나온 상황의 상반기를 좀 복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고 가격 조정을 꼭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나아질 수 있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조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최근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시중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 시중의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 할인율이라는 게 높아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멀티플이 하락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PER 자체가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게 급등하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하락 안정화되게 되면서 더 이상 할인율이 높아지지 않는 형태,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에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소 반전할 수 있었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죠. 굉장히 급락했던 과정들을 경험을 했었고, 급락했던 이후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일반적으로 저점을 잡을 때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PB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PBR은 0.8배 정도가 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22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하고 비슷했던 0.8배 정도 수준까지 PBR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좀 지수가 저점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왜 우리나라에서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일반적으로 반도체죠. 그리고 반도체를 또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오른쪽의 그림은 하이닉스의 PBR을 브레이크 다운한 겁니다. 즉 시가총액과 보이시는 것처럼 자본 총계로 브레이크 다운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주가의 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럴 때가 일반적으로 저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73조 원이고 자본 총계가 78조 원입니다. 1배를 하회를 하게 되죠, PBR이. 그러면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의 가격 조정이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던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지수가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맞춰줘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월간 기준으로 10% 이상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에처럼 과거의 경험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한 6번 정도의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반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등을 조금 인위적이긴 합니다만 1차 반등, 2차 반등, 3차 반등, 이렇게 좀 구별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급락 이후에 1차 반등은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잠깐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급락 이후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수 반전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낙폭과대입니다. 즉 1차 반등을 이끄는 건 흔히 얘기하는 지수가 하락할 때 가장 낙폭이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과거의 그 6번의 케이스들이 반등을 진행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7월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죠. 페이지 6페이지의 그림, 잠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 업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빠졌던 업종은 대표적으로 미디어와 그리고 반도체와 IT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던 업종은 똑같습니다. 미디어와 반도체와 IT 하드웨어인 거죠. 결과적으로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7월에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다르지 않죠.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1차 반등은 낙폭 과대주가 이끈다라는 부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지수 반등을 이끄는, 즉 2차 반등, 3차 반등, 이거의 중요한 변수는 어떤 게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반등을 이끌 때는 주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게 됩니다. 즉 1차 반등에서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밸류에이션이 싼 게 누구냐라는 걸 찾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2차 반등이 일어났을 때 보이시는 그래프의 막대 그래프처럼 저밸류 주식들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되죠. PBR이 낮거나 PER이 낮거나, 특히 아직까지는 좀 이익 변동성이 심하다는 특징들, 이런 불확실성,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PER이 낮은 주식들, 업종들보다는 오히려 PBR, 즉 자본 총계,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의 사례처럼 이렇게 PBR이 낮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우월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반등의 주도권은 첫 번째로는 PBR이 낮은 업종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2차 반등 이후에 3차 반등도 저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중요할 거냐. 근데 3차 반등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3차 반등의 주도권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과 종목들이 갖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3차 반등을 할 때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월 평균 수익률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9%를 넘게 됩니다. 대신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쪽은 월 평균 수익률이 1%가 채 안 되죠. 수익률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별하실 때는 항상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이 낮을 거냐, 업종별로 흔히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PBR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또 하나는 PBR이 앞으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결과적으로 ROE라는 수익성 개선 지표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쪽들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2, 3차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선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9페이지의 테이블은 이러한 것들의 조건을 갖고 종목을 선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PBR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낮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익 추정치가 7월 초 대비 현재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고 ROE도 마찬가지죠. 올해 ROE가 전망치 자체가 7월 초 대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나 또는 종목들. 우선 좀 종목군으로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삼성물산, 신한지주, CJ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기업들 또는 투자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보게 되면 종목군의 반등보다는 지수가 반등할 때 중요한 변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수의 상승 또는 방향성을 이렇게 보실 때 많이 보는 또 매크로 지표들, 가격 지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가도 많이 보실 테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느냐 하향 조정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관건이 되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하락 여부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절대 변수보다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흔히 얘기하는 상관계수를 갖고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전월 대비 하게 되면 코스피의 상승률도 수익률도 높고요. 그리고 히트 레이시오라고 불리우는 상승 확률도 무려 70%에 가깝게 높습니다. 다른 변수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죠. 그리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수의 하락률도 크고 흔히 얘기하는 상승 확률도 굉장히 낮아진다는 특징.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있죠. 굉장히 강세 기조를 달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때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는, 우선 최근까지 달러 인덱스 또는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가장 빨리 올린다는, 즉 금리가 가장 빨리 올라가는 국가에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이러한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6월 달 중에 예상을 할 때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보시게 되면, 인상 경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기에 흔히 얘기하는 종료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대략적으로 한 3.5에서 6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끝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7월이 되니까 이러한 컨센서스가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흔히 얘기하는 기준금리의 인상폭은 3.6에서 3.7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대략 한 3.4에서 3.5 정도,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종료 시기도 앞당겨져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6월 달에는 내년 6월 정도쯤이 돼야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7월의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올해 연말이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달러가 그렇게 초강세였던 이유는 미국만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가장 늦게까지 금리를 올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속이 됐었던 부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7월 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 자체가 75bp로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7월에 75bp로 올리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9월 달에는, 그리고 11월 달에는, 그리고 12월 달에는 얼마 정도로 올릴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7월 같은 경우는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9월 같은 경우는 연준이 한 50bp 정도, 그리고 11월, 12월은 글쎄 한 번 정도 할 것 같고 25bp 정도로 올리면서 끝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현재는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이 왼쪽의 그래프처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연준과 ECB의 기준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즉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니까 기준금리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근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결국 연준과 ECB의 기준금리의 차이에 가장 크게 확대되는 그 구간은 올해 3분기고요. 올해 4분기부터는 이 기준금리의 격차가 축소가 되는 거죠. 연준이 좀 느리게 올리고 ECB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흔히 얘기하는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라는 걸 엿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수 상승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 정도 또 고민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가 되겠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한 1,300원을 약간 넘어가는 수준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가 생각보다는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의 개선을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지표는 결국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의 축소 여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개월 누적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67억 달러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67억 달러 정도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를 제외하게 되면 거의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항상 월말 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6월 달에 기록했던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보다 축소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진정된다는 건 달러 인덱스로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달러 인덱스는 대부분 다 선진국 통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평가를 하실 때는 꼭 이런 무역수지 적자 폭의 축소 여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는 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즉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유가가 너무 급등한 거죠. 근데 유가의 급등 자체가 수요가 증가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공급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원유 공급이 수월치 않으니까 이게 오일 쇼크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과거에도 우리는 오일 쇼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죠. 1975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원래 WTI가 그때 당시 대략적으로 배럴당 한 1970년대 초반 이럴 때는 한 10불 정도였는데 이게 1979년, 80년 초반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40불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80년도 초반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었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그래프 두 개를 보시고 첫 번째 단락의 글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1980년에서 82년, 3년이라는 시간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은 두 번의 경기 침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경기 침체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때 당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수가 반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의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미국의 1차 경기 침체는 1980년 1월에서 1980년 7월까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항상 선행지표죠. 그러다 보니까 S&P 500 같은 경우가 미국의 경기 침체 끝자락에서 반등을 했던 게 아니라 중간쯤에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80년 3월에 S&P 500은 100포인트를 저점을 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반등한 건 아니겠죠. 어떤 지표가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의 연한 회색선 보시게 되면 당시에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YOY 기준으로 해서 14.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14.8까지 올라갔던 게 80년 3월에 약간 하락 전환을 하게 됩니다. 큰 폭도 아니었고 그냥 14.67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딱 피크아웃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비슷한 오일 쇼크와 그리고 물가 급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본질은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언제 하락 전환할 거냐라는 게 지수의 저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남는 고민은 물가하고 유가가 1980년 들어서 이제 하락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원했던 물가하고 유가가 빠졌는데. 근데 의외로 두 번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그림에 보시게 되면 2차 경기 침체는 1981년 7월에서 1982년 11월이라는 16개월간의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왜 경기 침체가 왔을까? 유가하고 물가가 둔화가 이제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게 되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활동, 동력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경제 활동 동력이 약화되면 중앙은행이 어떤 걸 해주길 사람들은 바랄까? 그거는 당연히 금리를 낮춰주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의 그래프에 박스는 경기 침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박스가 빠져있는 국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유가하고 물가가 떨어지는데 기준금리를 연준이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 동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요 침체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음 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자, 16페이지 오른쪽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반등의 조건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언제 피크아웃, 즉 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할 거냐라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유가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죠.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그러면 유가의 상승률을 좀 보시게 되면 결국 유가 상승률은 6월과 7월을 통과하게 되면서 YOY의 가격 변화율이 이전 고점보단 낮아진 상황입니다. WTI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럴당 125불이 넘지 않으면 실제로 YOY의 상승률은 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하락 전환하고 이전 고점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는 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8월 중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부터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쩌면 유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을 때 또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했을 때 주가의 반등이 마련됐다는 그 과거의 경험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매크로 환경에서 지수의 반등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80년하고 지금의 연준은 좀 다르죠. 이미 가이던스를 주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로 미국 선물 시장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향후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페이지 17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또는 제조업들의 약간 신규 주문은 줄고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별로 썩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썩 좋지 않은 경기 상황 때문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7월이 자이언트 스텝인 75bp라고 하게 되면 9월 달은 50bp라는 빅 스텝으로 템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템포를 다시 한번 늦추게 되겠죠. 11월과 12월은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한 25bp 정도 인상하면 베이비 스텝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막대 그래프 내년 2월, 3월 FOMC 회의를 보시게 되면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은 물가가 정점을 형성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빨리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하반기 때는 좀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수의 저점을 만들고 오히려 하반기 때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를 조금 상승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변화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 남아있는 숙제를 하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남아있는 숙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생산 단가가 너무 빨리 올랐으니 당연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2분기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3분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20페이지의 그림에 잠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코스피의 그 지수, 주가는 이익 추정치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익 추정치는 코스피에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서 전략적인 부분에 아이디어가 발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동안 하락의 끝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발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이익 추정치, 전체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를 낮추는데 가장 일조하고 있는 업종이 뭘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코스피의 이익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는 건 세 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하나가 잘 아시는 한 30% 정도의 이익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은행하고 자동차가 한 10% 정도씩 차지하고 있죠. 세 개의 업종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순이익의 50% 정도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솔직히 자동차는 환율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보면 MS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합니다.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규제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많이 낮아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대출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이익 추정치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전체 순이익 추정치를 낮추고 있는 건 보이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지난 5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익 추정치가 현재 7월까지 2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더 낮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결국 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저점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는 걸 이제부터 좀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계산에 대한 테이블은 22페이지의 이 테이블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하고 반도체 업종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크게 하향 조정됐던 경험이 4번이 있었죠. 첫 번째 경험이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2011년에 선진국 재정위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고 QT라는 양적 축소 정책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약간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유가가 급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크게 낮아졌던 경험을 한 번 또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에서 16년의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향 조정됐던 게 바로 잘 아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던 2018년에서 19년 사이가 네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아쉽게도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는 기간은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에서 고점과 저점이 이제 이익 추정치는 마련이 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의 저점이 언제 나오냐라는 거겠죠. 보이시는 테이블에 음영으로 이제 숫자들이 개월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기간 내에서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주가는 저점이 마련되기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베스트한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이 이익 고점이었죠. 그럼 5월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정도 내에 주가의 저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익 추정치가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가의 저점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 번쯤은 이런 과거형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동안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23페이지의 그림은 반도체 업종이 이익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더 빠졌을까,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물론 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이익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저점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무려 55% 정도 더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를 빼시고 아까 보셨던 세 번의 케이스, 즉 선진국 재정위기라든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 이 세 번 정도의 사례를 결합을 해서 보게 되면 반도체 업종은 이익의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1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죠, 가격 조정이. 근데 아주 공교롭게 이번에 반도체 업종도 이익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대략적으로 16%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빠진 거죠. 그러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 조정의 리스크가 가장 작다는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자체가 반도체 업종 자체가 주가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과 그리고 이미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됐다는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역발상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하반기 때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하는 건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썩 좋지 못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24페이지에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선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고 비율입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의 비율이죠. 보이시는 것처럼 한 4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많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약간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저 많은 재고가 소진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 우선 재고 소진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재고가 높아져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결국 아까 잠깐 살펴보셨던 그 차트, 즉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안에 신규 주문과 재고 지수가 있습니다.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고 순환 지표가 급락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게 현재 미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과 서플라이 체인으로 얽혀져 있는 국가가 또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물론 상해 락다운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안에 신규 주문과 재고 지수 똑같이 이렇게 재고 순환 스프레드를 만들게 되면 최근에 중국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제조업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더 고민은 중국의 저 제조업들의 재고순환 지표가 앞으로도 어떻게 더 상승할 수 있겠냐. 그거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결국 중국의 제조업들은 중국 내부 유동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제조업들의 재고순환 지표가 개선이 되고 반대로 유동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들의 재고순환 지표가 하락을 하게 되고 제조업들의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진한 초록색 선 잠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중국에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죠. 중국은 미국과는 통화 정책이 약간은 반대로 가고 있죠. 약간 지준율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금리 인하 정책들 이런 것들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방채라든가 특수채 이런 것들의 좀 발행이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저 중국의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2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를 앞으로도 더 개선시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의 재고순환 지표의 상승 자체는 미국 제조업들의 체감 경기 지수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우리나라 재고도 소진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26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거나 약간 이렇게 신규 주문이 줄고 재고가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이슈가 계속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위쪽으로 가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완화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맞기는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부들이 갖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셧다운 정책들이라고 하죠.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 말고 치사율이라든가 사망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처럼 다시 정부가 흔히 얘기하는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다시 그렇게 강조하면서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공급망 차질 지수는 좀 완화될 개연성이 높고 결국 이게 미국의 제조업들의 체감 경기를 개선시킬 거고 우리나라의 재고를 소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 경기입니다. 제가 소비 경기가 지금 미국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고정비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금리도 올라갔고 유가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경기가 마냥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 여기 보이시는 27페이지 그래프의 연한 회색선이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상황들을 반영을 했었죠.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게 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소비 심리가 굉장히 처참하게 악화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악화됐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소비 심리가 안 좋아졌던 상황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7월에 발표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약간 소비 심리가 반전을 했고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환경을 분명히 인정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극악했던 소비 심리 자체도 약간 저점을 통과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 소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조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반기 때 반도체 말고 내가 봐야 될 업종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28페이지의 막대 그래프는 우선 약간 역발상적인 접근이 필요하시겠죠. 재고 비율이 높은 업종이 누군가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고 비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재고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투자 없이도 빠른 속도로 이익이 개선될 수도 있는 업종이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업종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재고 비율이 높은 업종입니다. 디스플레이, 화학, 반도체, IT 가전, 저 IT 가전에는 2차 전지 업종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IT 하드웨어, 기계, 철강, 비철, 호텔 레저, 상사, 자동차 이런 쪽들이 재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재고 비율이 높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재고 순환 지표, 즉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 신규 주문과 재고 지수, 이 차감한 이 재고 순환 지표가 개선이 됐을 때 실제로 재고가 소진이 돼야 되겠죠. 재고 비율이 떨어져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막대 그래프 중에서 박스를 친 업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재고 비율이 가장 극상단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 미국의 재고 순환 지표가 반전을 하게 되면 재고 비율이 하락하는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제조업들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라든가 철강, 화학, 반도체, IT 가전, 비철,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재고 비율이 하락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30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재고 비율이 떨어질 때 흔히 얘기하는 업종별로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상승 확률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높은 코스피 대비해서 높은 업종들을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재고 비율이 떨어질 때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도 높고 상승 확률도 높은 업종은 대표 화학 업종이라든가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IT 가전이라고 불리우는 2차 전지를 포함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반기 때 우리나라 좀 주식시장을 보실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전체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업종 종목에 대한 생각들을 전체 좀 정리해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